닷컴 버블, 잠들지 못한 모니터 뒤의 사람들. 1장, 꺼지지 않는 푸른빛. 1999년 12월의 어느 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유니버시티 애비뉴에는 자정이 넘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 2층, 접이식 탁자 위에 놓인 모니터 4대가 쉬지 않고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고, 26살 프로그래머 한 명이 에너지 드링크 캔을 옆에 쌓아 올린 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아직 물건 하나 팔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제로, 직원은 7명. 하지만 2달 전 벤처 캐피털로부터 받은 수표에는 $1200만 숫자가 찍혀 있었죠. 한국의 웬만한 중소기업 1년 매출에 맞먹는 돈이 사업계획서 12장에 실려온 것입니다. 창밖에선 전화선, 모뎀에 치익 하는 접속음이 간간히 새어나왔습니다. 그 기계적인 신호음은 인류가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대륙을 향해 닻을 올리는 백고동 같았습니다. 모니터 속 파란 화면에서 금광을 본 이들, 아니 금광보다 더 찬란한 것을 본 이들이 잠을 포기한 채 자판을 두드리던 그 밤, 과열된 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른 먼지 냄새와 갓 내린 에스프레소 향이 뒤섞인 공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2장, 너무 일찍 본 미래. 흔히 버블이라 부릅니다. 거품, 손을 대면 톡 하고 터져 사라질 속이 텅 빈 환상. 하지만 그 시절 그 거품 속에 몸을 던졌던 이들에게 그것은 거품이 아니라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의 모든 물건을 클릭 한 번으로 집 앞에 배달시킬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와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세상이 온다면 당신은 전 재산을 걸지 않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2000년에 그들이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일찍 보았던 걸까요? 이것은 경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무언가에 미치도록 빠져들었을 때 얼마나 눈부시게 눈이 멀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숫자가 지워진 자리에 남겨진 욕망과 그 욕망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차가운 재를 함께 만져보려 합니다. 3장, 새로운 대륙의 지도. 시작은 1995년 8월 9일이었습니다. 넷스케이프, 당시 인터넷 브라우저를 만들던 신생기업이 주식시장에 나타난 날이었죠. 공동 창업자 마크 앤드리스는 24살이었고 회사는 창립 16개월 만에 상장을 감행했습니다. 공모가는 주당 $28. 그런데 첫 거래가 찍힌 시각은 오전 11시였습니다. 매수 주문이 너무 폭주해 개장 후 1시간 반 동안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못한 겁니다. 첫 체결가는 $71, 장중 최고가 $75, 종가 $58.25. 한 번도 흑자를 낸 적 없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9억, 한국 돈으로 당시 약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4살의 마크 앤드리슨.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의 국립 슈퍼컴퓨팅 응용센터에서 학부생으로 일하던 시절, 그는 동료 에릭 비나와 함께 모자이크라는 웹 브라우저를 만들었습니다. 졸업 후 캘리포니아로 날아간 그에게 실리콘 그래픽스의 창업자 짐 클라크가 연락을 합니다. 자네가 만든 그 브라우저 사업으로 만들어보지 않겠나. 그렇게 탄생한 것이 넷스케이프였고, 앤드리스는 하룻밤 사이에 $5,800만 지분 가치를 손에 쥔 청년이 되었습니다. 타임지가 그를 맨발의 왕좌에 앉은 사진으로 표지에 실었을 때 세상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인터넷의 황금소년. 그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27억 기업이 되기까지 43년이 걸렸다. 넷스케이프에는 약 1분이 걸렸다. 찰스 슈왑의 고객 상담 전화에는 자동 안내 멘트가 바뀌어 있었죠. 넷스케이프 IPO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을 누르세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한 개인 투자자가 자기 집을 담보로 넷스케이프 주식을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 밑바닥에 수만 킬로미터의 광섬유 케이블이 깔렸습니다. 1996년 미국 통신법 개정 이후 5년간 통신 장비 기업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수백 배에 달하는 광 케이블을 해저에 매설했죠. 대부분 빚을 내서 투자한 돈이었습니다.
글로벌 크로싱이라는 회사 하나가 깐 해저 케이블만 해도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로질렀고 그 회사의 시가총액은 한때 47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홈이라는 꼬리표만 달면 영웅이 되었습니다. 넷스케이프 IPO 이후 5년간 미국에서만 900건이 넘는 기업 공개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닷컴 기업의 상장 첫날 주가 평균 상승률은 106%,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작성한 한 장짜리 사업 계획서에 수천만 달러의 돈이 몰렸고 온라인으로 신발을 팔겠다, 온라인으로 애완동물 사료를 팔겠다는 말 한마디에 투자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2000년 1월 미식축구 슈퍼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경기에 광고를 실은 닷컴 기업이 14곳이었고 광고 한 편당 평균 단가는 220만 달러,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한 편에 약 25억 원 꼴입니다. 이 14곳 중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4곳뿐이었고 5곳은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으며 나머지 5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일 밤 샌프란시스코의 사우스 오브 마켓 지역에서는 억만장자가 된 20대들의 파티가 열렸습니다. 벤처캐피털의 투자금은 2000년 한 해에만 연간 1000억 달러, 한국의 1년 국가 예산 절반에 맞먹는 규모에 달했습니다. 마진 부채,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의 총액도 3천억 달러를 찍었죠. 하지만 그 파티장 한 구석, 벽에 걸린 시계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이는 드물었습니다. 사장, 금요일의 꼭대기. 2000년 3월 10일 금요일, 나스닥 종합지수는 장중 5131을 찍은 뒤 504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1995년 1월에 751에서 출발한 지수가 5년 만에 572% 뛰어오른 정점이었죠. 그날 저녁 사무실 문을 나서는 트레이더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주말을 향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지수가 15년 동안 다시는 밟지 못할 꼭대기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본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곧이어 글로벌 매도세가 쏟아졌고 나스닥은 그날 하루 만에 역대 4번째 규모의 포인트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뒤 금융주간지 배런스는 닷컴 기업 실태를 조사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74%가 현금 흐름 마이너스,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에게 단기간 내 흑자 전환의 현실적 희망은 거의 없다는 문장이 활자로 박혀 나왔죠. 4월 14일 금요일 나스닥 지수는 하루에 9% 추락했습니다. 그 주 전체로는 25% 하락, 세금 납부 기한을 앞두고 전년도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했던 투자자들의 매도가 눈사태처럼 쏟아졌습니다. 한번 시작된 의심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이 회사들 도대체 언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그 작은 질문이 거대한 댐에 난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5장. 저가 매수인가 탈출인가? 일시적인 조정일 뿐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텔레비전에 나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경제는 죽지 않았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의 주가가 정점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을 때에도 많은 전문가가 매수 의견을 거두지 않았죠. 실제로 정점 직후 몇 주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주문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하락을 세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미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2000년에 이르러 연방기금 금리는 7%까지 치솟았고 그것은 벤처 캐피털의 자금줄이 조여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이들에게 마진콜, 그러니까 추가 담보를 내놓으라는 통보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면 손해가 확정되고 버티면 더 큰 파멸이 기다리는 기록. 그 선택의 무게가 수백만 가정의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샌호세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한 여성은 퇴직연금 전액을 시스코 주식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시스코의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잠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의 자리에 올랐죠. 그녀의 포트폴리오에 찍힌 숫자는 80만 달러. 하지만 그 숫자가 5만 달러로 쪼그라드는 데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스코의 주가는 정점에서 89% 하락했고 그 고점을 다시 밟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전국의 안방에서 떨리는 손이 마우스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는 손바닥과 마우스 플라스틱의 딱딱한 감촉, 그리고 정적만이 흐르는 방 안의 공기, 모니터에 깜빡이는 커서만을 바라보며 마치 그 커서가 대답을 해줄 것처럼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6장 닫히는 문. 2000년 6월 닷컴 기업들은 광고비를 재검토하라는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불과 5개월 전 슈퍼볼에서 수백만 달러짜리 광고를 뿌렸던 그 회사들이 이제는 한 푼의 지출도 정당화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마진콜의 비명이 시장을 뒤덮었고 벤처 캐피털은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벤처 캐피털 투자금, 마진 부채, 나스닥 지수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달에 정점을 찍었다는 사실은 훗날 돌이켜보면 완벽한 동시다발 경고였습니다. 90년대의 화려한 유리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전의 법칙이 사라졌다고 믿었던 세상은 결국 가장 오래된 법칙 하나를 되찾았습니다. 수익 없이는 생존도 없다는 그 냉혹하고 단순한 원리를요. 7장 양말 인형이 남긴 것. 줄리 웨인라이트의 첫 번째 막. 한 마리의 개 모양 양말 인형이 있었습니다. 단추 눈에 허름한 손목시계를 목에 걸고 한 손에 마이크를 쥔 채 건방지게 웃는 퍼펫. 패치닷컴의 마스코트였죠. 코미디언 마이클 이언 블랙이 목소리를 연기한 이 양말 인형은 1999년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11m짜리 풍선으로 떠올랐고 2000년 슈퍼볼 광고에도 등장했습니다. 타임 피플 매거진에서 인터뷰를 했고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했으며 출시 첫 주에 양말 인형 복제 제품이 10,000개 넘게 팔렸습니다. 이 양말 인형 제국의 수장은 줄리 웨인라이트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인디애나주 작은 마을 출신 퍼듀 대학교를 졸업한 뒤 실리콘밸리에서 경력을 쌓아온 그녀는 1999년 패츠닷컴의 CEO로 부임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직접 이 회사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30% 지분을 확보했죠. 웨인라이트는 아마존에 투자를 두고 하늘이 맺어준 결혼이라 불렀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파는 것이 양말 인형이 아니라 개 사료였다는 점입니다. 23kg짜리 사료 한 포대를 배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 사료의 판매가보다 높았습니다. 2000년 1분기 매출은 760만 달러, 하지만 그 물건을 만들고 배송한 원가는 250만 달러, 매출 총이익률 마이너스 64%, 팔면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패치닷컴은 1998년 11월에 설립되어 2000년 2월 상장, 공모가 11달러, 첫날 최고가 14달러, 상장 268일 만인 2000년 11월 7일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주가는 19센트, 2년간 투입된 자금은 총 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줄리 웨인라이트는 폐업을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실리콘밸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닷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실패 사례의 얼굴로 낙인 찍힌 채 오랫동안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이 이야기의 두 번째 막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립니다. 나중에요.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때에도 꽃의 아름다움은 진짜였습니다. 다만 그 아름다움에 매긴 가격이 현실을 벗어났을 뿐이죠. 패치닷컴의 양말 인형도 인터넷이라는 꿈도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가짜였던 것은 오직 속도에 대한 착각,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믿음뿐이었습니다. 8장 광기의 전성기. 버블이 한창이던 시절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봅니다. 웹벤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배달하겠다는 약속으로 세워진 회사였죠. 창업자는 루이스 보더스, 미국의 대형 서점 체인 보더스를 만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웹벤은 벤처 캐피털로부터 3억 9,600만 달러를 끌어모았고 상장 첫날 주가는 2배로 뛰어 시가총액이 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유통기업 전체를 살 수 있을 만한 돈이 온라인 식료품 배달 회사 하나에 매겨진 겁니다. 웹벤의 야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설 대기업 벡텔과 10억 달러짜리 물류센터 건설 계약을 맺었고 샌프란시스코의 첫 번째 물류센터에는 총 길이 8km가 넘는 단일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었습니다.
미국 전역 26개 도시에 동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샌프란시스코 한 곳에서도 수익을 증명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닷컴 파티의 화려함은 상장 기념식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나스닥 상장 축하 행사가 열릴 때마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전광판에는 새로운 기업의 이름이 떴고 샴페인이 터졌으며 20대 창업자들은 페라리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1999년부터 2000년 초까지 나스닥에서 새로 상장한 기업 중 상당수가 상장 첫날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인터넷 아메리카라는 회사는 아무런 특별한 뉴스 없이 단지 이름에 인터넷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주가가 2배 뛰기도 했죠. 이토이즈닷컴은 온라인 장난감 판매 업체였습니다. 1999년 5월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 $20에서 $85로 치솟았고 10월에는 $84.35를 기록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주문한 장난감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토이즈는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 대형 물류창고 2곳을 추가 건설했지만 그 수요는 오지 않았습니다. 2001년 2월 2억 4,700만 달러의 빚을 안고 파산 신청을 했죠. 더 놀라운 것은 가격을 매기는 방식 자체가 변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주가 산정 기준인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쓸모 없어졌습니다. 수익이 아예 없으니 비율 자체를 계산할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페이지 뷰와 접속자 수가 새로운 가치 척도가 되었습니다. 캔덱스닷컴이라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매출이 거의 없었음에도 시가총액이 7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미 1996년 12월 5일에 경고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비이성적 과열이 자산 가치를 부당하게 끌어올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연설에서 던진 이 질문은 전 세계 시장을 잠시 흔들었지만 며칠 뒤 시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나스닥이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3년 넘게 더 상승했고 그 기간에 나스닥은 3배가 되었죠. 그리고 마크 앤드리슨 넷스케이프의 황금소년이었던 그는 이 시기에 이미 다른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1998년 11월 넷스케이프는 AOL에 42억 달러에 인수되었습니다. 브라우저 전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밀린 결과였죠. 앤드리슨은 AOL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가 되었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우드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를 새로 세웠고 버블의 정점 한가운데서 2001년 3월에 상장을 감행했습니다. 나스닥이 추락하고 있는 바로 그 와중에요. 인터넷의 황금소년은 폭풍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9장 가짜 승리의 순간 2000년 3월 10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스닥 5048 그 숫자를 바라보던 수천만 명의 시선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의 시가총액은 5,550억 달러를 찍으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잠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되었습니다. 시스코의 주가수익 비율은 한때 472배에 달했죠. 이것은 이 기업이 그해 벌어들인 이익의 472년치를 미리 땡겨 가격에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점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점이라 인식하지 못합니다. 산 꼭대기에 서면 더 높은 봉우리가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바로 그 주에 델과 시스코를 포함한 대형 기술주에서 거대한 매도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 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매도를 촉발했고 불과 몇 주 만에 시장 가치의 10%가 증발했죠. 정점 직전의 순간은 늘 가장 달콤합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바로 그날 새로운 IPO 서류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접수되고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사우스 오브 마켓 지구에서는 상장 축하 샴페인이 또 한 병 터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샴페인 거품이 주가의 거품과 같은 운명을 공유하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10장 균열이 번지다.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0년 4월 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하루에 15% 폭락했고 나스닥 전체가 350포인트 8% 급락했습니다. 기술 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이 법정에서 확인 도장을 받은 셈이었죠. 이제 매달 새로운 부고가 들려왔습니다.
부닷컴, 유럽에서 온라인으로 명품 패션을 팔겠다던 스웨덴 기업은 1억 3,500만 달러를 태우고 2000년 5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닷컴 슈퍼볼 광고의 주인공이었던 14개 기업 중 또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2000년 11월 9일에는 패츠닷컴이 폐업했고 바로 다음해 1월에 열린 슈퍼볼 대회에는 닷컴 광고가 단 3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줄리 웨인라이트가 300명의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바로 그 11월이었습니다. 268일, 설립에서 상장에서 폐업까지 그녀의 이름 옆에는 닷컴 버블의 상징적 실패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실리콘밸리의 파티 초대장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크로싱의 운명도 가파르게 기울었습니다. 바다 밑에 깔아놓은 광 케이블의 수용량은 실제 수요의 몇 배를 넘었고 2001년 4분기에 이 회사는 7억 9,300만 달러의 매출에 34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수주일 뒤 파산 신청, 1920년대 미국 철도 과잉건설 때와 마찬가지로 인프라를 깔아놓으면 수요가 따라온다는 믿음은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모든 곳에서 해고 통보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웹배는 상장 19개월 만에 8억 3천만 달러를 소진하고 2001년 7월 파산을 선언하며 직원 2,000명을 해고했습니다. 코즈모닷컴은 상장 자체를 포기했고 직원 2,000명 이상을 잘라냈죠.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문을 닫은 인터넷 기업의 수는 210곳을 넘겼습니다. 앤드리슨의 라우드 클라우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상장 직후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고객사들이 줄줄이 파산하며 매출이 증발했습니다. 직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인터넷의 황금소년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조롱에 가까운 무게를 갖게 되었죠. 하지만 앤드리슨은 회사를 닫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업 모델을 통째로 바꿔 하드웨어 사업부를 EDS에 매각하고 소프트웨어 회사 옵스웨어로 탈바꿈시켰습니다. 11장 5조 달러의 재해.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이 맨해튼의 하늘을 찢었습니다. 이미 비틀거리던 시장에 결정적 일격이 가해졌죠. 뉴욕 증권거래소는 사거래일간 문을 닫았고 재개장 첫 주의 다우지수는 14% 추락했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엔론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2001년 10월 한때 미국 7대 기업이었던 에너지 회사 엔론의 회계 부정이 드러났고 12월에 파산 신청, 2002년 6월에는 월드컴이 38억 달러 규모의 분식 회계를 고백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뚫고 내려앉았습니다. 2002년 10월 9일 나스닥 지수는 1114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정점에서 78%가 사라진 자리. 5조 달러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이 2번은 넘게 통째로 증발한 규모입니다. 한때 수백억 달러의 가치가 매겨졌던 기업들이 몇 달 만에 종이 조각이 되었고 아마존의 주가도 정점 100달러 부근에서 7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사무실에는 주인을 잃은 의자들만이 줄지어 남았습니다. 12장 꺼진 화면 앞에서 모든 소란이 잦아들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았던 수백 개의 이름들이 기억 속에서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텅 빈 사무실에는 먼지만이 의자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서버실의 냉각 팬만이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소리를 내며 돌아갑니다. 벤처 캐피털 투자금은 2000년 정점 대비 95%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자리를 잃은 엔지니어들이 고향으로 돌아갔고 꺼지지 않던 그 모니터의 불빛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줄리 웨인라이트는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실패라는 단어가 함께 뜨는 세상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닷컴 버블의 포스터 차일드가 되었다. 실리콘밸리에서 여성 CEO가 실패하면 그 실패는 2배로 크게 기억된다. 앤드리슨의 옵스웨어도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동업자 벤 호로위츠와 함께 회사를 지키고 있었지만 가장 어두운 시기에는 주당 35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너무 서둘렀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꿈은 아름다웠지만 현실의 토양은 아직 그 꿈을 지탱할 만큼 단단하지 못했죠. 2000년 기준으로 미국 가정의 절반만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여전히 느린 다이얼업 모뎀으로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배달받는 세상은 와야 했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13장 남겨진 씨앗. 하지만 폐허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품이 남긴 해저 광케이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연구 네트워크 OAR넷은 2001년과 2002년에 헐값에 나온 광섬유를 사들여 시골 병원과 도시 의료센터를 잇는 주 전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버블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을 가격으로 초고속 인프라를 확보했죠. 아마존은 7달러까지 떨어진 주가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베이도 프라이스라인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 거품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 무언가가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2004년 하버드 기숙사에서 마크 저커버그라는 학생이 더 페이스북이라는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같은 해 구글이 상장했습니다. 그들은 버블의 교훈 위에 서 있었습니다. 페이지 뷰가 아니라 실제 수익 모델을 먼저 증명한 뒤에 성장했죠. 14장 재에서 도단한 것들. 제프 베이조스는 버블 붕괴 한가운데서 주주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장기적 시장 리더십에 투자하는 것이지 단기적 수익성이나 단기적 월스트리트의 반응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바닥을 기던 바로 그 시절에도 이 회사는 물류 시스템을 조용히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웹밴이 파산하며 남긴 유산도 이상한 방식으로 부활했습니다. 아마존은 웹밴의 핵심 인력을 고용했고 웹밴 물류센터에서 쓰이던 로봇 기술을 개발한 키바 시스템즈를 2012년에 7억 7,5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웹밴닷컴 도메인까지 아마존의 소유가 되었죠. 한때 80억 달러의 거품으로 불렸던 꿈이 아마존 프레시라는 이름으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마크 앤드리슨의 옵스웨어는 2007년 휴렛 패커드에 16억 달러에 인수되었습니다. 주당 35센트까지 떨어졌던 회사가 주당 14.25달러에 팔려나간 것입니다. 버블의 잿더미 위에서 6년을 버틴 결과였죠. 그리고 앤드리슨은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2009년 동업자 벤 호로위츠와 함께 벤처 캐피털 회사 앤드리슨 호로위츠를 세웠습니다. 한때 버블의 아이콘이었던 사람이 이번에는 돈을 받는 쪽이 아니라 돈을 주는 쪽에 앉은 겁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페이스북, 트위터, 에어비앤비, 깃허브에 초기 투자했고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벤처 캐피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4살에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청년은 폭풍을 2번 건넌 뒤에야 비로소 자기만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줄리 웨인라이트의 두 번째 막이 열린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패치닷컴 폐업 후 11년, 그녀는 더리얼리얼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중고 명품을 감정 판매하는 사업이었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아니라 위탁 판매 수수료로 수익을 만드는 모델이었습니다. 2019년 더리얼리얼은 나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44% 올랐고 시가총액은 2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닷컴 버블의 가장 유명한 실패자가 같은 거래소에 돌아와 종을 울린 것입니다. 그녀는 상장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를 겪어본 사람은 성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패치닷컴의 양말 인형 마스코트는 12만 5천 달러에 팔려나가 다른 회사의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슬로건은 이렇게 바뀌었죠.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있다. 그리고 온라인 반려동물 용품 시장은 결국 추위 같은 기업이 자리를 잡으며 실현되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000년 3월에 정점을 다시 밟은 것은 2015년 4월 23일이었습니다. 꼭 1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스닥에는 구글이 있었고 페이스북이 있었으며 넷플릭스가 있었습니다. 버블 이후 엄격해진 투자 기준이 오히려 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벤처 캐피털은 훨씬 신중해졌고 페이지 뷰가 아닌 실제 매출이 다시 기업 가치의 언어가 되었죠. 그리고 버블 시절에 바다 밑에 깔린 그 광케이블은 헐값에 넘겨진 뒤에도 조용히 빛을 실어 날랐습니다. 값싼 장거리 통신이라는 인프라 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자라났고 데이터 센터가 세워졌으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초연결 세상의 물리적 토대가 완성되었습니다. 15장 다시 푸른빛 앞에서 다시 창밖을 봅니다.
2000년에 그 치열했던 밤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박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거품이 꺼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당신이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연결, 이 기술의 뿌리는 바로 그 열병 같았던 시절에 심어진 것입니다. 팔로알토의 낡은 건물에서 새벽녘까지 모니터를 붙들었던 26살의 프로그래머 마크 앤드리스는 그 뒤로 3번 넘어졌고 3번 일어났습니다. 줄리 웨인라이트는 11년의 침묵 끝에 같은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거품은 터졌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꿈의 씨앗까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다시 심은 것은 거품이 터지는 순간에도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결국 제자리를 찾습니다. 폭풍이 지나면 당신은 어떻게 거기를 통과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폭풍에서 나온 당신은 들어갔던 당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스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